되셨죠? 자, 이제 지대론, 도시성장구조론, 그 다음에 이제 입지론, 그 다음에 마케팅 및 광고. 자, 이렇게 남았습니다. 지대론은 지대론하고 이제 도시 공간 구조론 또는 도시 성장 구조론이죠. 이게 약간 더 중요한데요. 최근에 이게 좀 너무 많이 출제된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더 중요하긴 한데, 여기 지금 15문제인데 여기 8문제, 여기 7문제예요. 거의 비슷하죠. 근데 원래는 이게 압도적으로 중요했었는데, 이게 좀 상황이 최근에 이게 많이 출제되면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지대론에서는 뭐가 자주 출제되는가 하면, 수업 시간에 제가 세 가지를 위주로 말씀을 드렸어요. 차액 지대론 하고요, 위치 지대론 하고요, 그 다음에 절대 지대론이 있죠. 여기 이제 플러스로 입찰 지대가 있어요. 이거 외에는 사실 뭐 출제되더라도 아주 미미한 정도거든요. 이 세 개 지대론의 가장 큰 특징적인 것들을 위주로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죠. 차액 지대는 특징이 뭐예요? 비옥도 차이가 지대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위치 지대는 위치에 따라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수송비 절약분이 지대가 된다라는 거고요. 이건 비옥도 차이고, 이건 토지 소유 자체로부터 지대가 발생하는 거죠. 자체로부터. 자, 그러면서 이 두 이론은 최열등지 한계지에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곳에도 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입찰지대는 요 위치지대론을 발전시킨 거죠. 이거는 이제 농경지 지대론이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네들은. 근데 이거는 도시 토지 지대론이란 말이에요. 도시 토지 지대에서는 주상공이 나와야 되겠죠. 어떤 위치의 토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느냐, 상업용, 공업용 어떤 용도로 사용되느냐 하는 것은 그 토지에 대해서 입찰해서 써내는 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한테 낙찰이 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낙찰되는 데 따라서 이용이 결정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입찰지대는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지불용 얘기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공간 구조론으로 넘어가면 동선다 이렇게 넘어가죠. 자, 그래서 일단 37번을 먼저 보시면, 자, 37번은 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에서 설명하는 지대론인데요. 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는 비옥한 토지의 양이, 벌써 비옥한 얘기 나오고 있죠. 비옥한 토지 양이 상대적으로 희소하고 토지의 수학 체감 법칙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자, 이거는 바로 뭐예요? 차액 지대론이죠. 자, 여기서 사람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뒤에 그 차액 지대설이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1번이 바로 정답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 내용도 이렇게 참고로 더 살펴봐 주시면 되겠죠. 키워드만 알아도 정답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자, 넘어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거는 뭐를 설명하고 있습니까? 토지 소유가 토지를 소유가 있다는 독점적 지위 때문에 받는 수입은 최열등지에도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최열등지에도 발생하고, 또 비옥도나 생산력에 관계없고, 또 토지 사유화로 인해 발생한다. 이 뭔 게 있어요? 절대지대죠. 그러니까 이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분하실 수 있을까요? 비옥도나 뭐 이런 거. 자,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러면 37번이나 38번은 사실은 이런 정도로 문제를 주는 거는 거의 문제 거저 주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근데 이제 39번을 볼까요? 좀 이렇게 읽어볼 만한 게 있는 건. 자, 39번은 지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차액 지대설에서는 토지 비옥도가 지대를 결정하게 되며 수학 체감의 법칙을 전제한다. 맞죠? 그다음에 절대 지대설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는 최열등지에 대해서는 지대를 요구할 수 없다. 요구할 수 있죠.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TNN의 입지 이론에 따르면 토지의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위치에 따라 지대 차이가 날 수 있다. 맞죠? 위치 지대론. 그 다음에 입찰 지대설에서는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용도에 따라 토지 이용이 이루어진다. 맞죠? 입찰 지대가 이제 도시 토지에서. 그 다음에 차액 지대설에 따르면 생산물의 가격과 생산비가 일치하는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 두 이론, 차액지대나 위치지대 이론에 의하면은
한계지나 최열등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절대지대에서는 그런 곳에도 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럼 됐고요. 나머지 거의 비슷하고요. 다음에 40번을 보시면은 40번의 경우에는 거기 두 개 지문이 좀 예외적인 게 나왔어요. 그 마찰 비용 이론이라는 게 있죠. 3번 지문에. 그 마찰 비용 이론은 45번과 51번에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 지문으로 등장했어요. 마찰 비용. 자, 이거는 이제 헤이그라는 사람의 마찰 비용이라는 건데요. 헤이그라는 사람의 마찰 비용. 요거는 이게 이제 그 교통비와 지대, 마찰 비용이라는 게 이제 교통비와 지대의 합으로 돼 있어서 교통비를 이제 강조한 그런 사람인데요. 그 이제 마찰 비용으로 교통비와 지대를 지불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이제 거리가 멀어질수록 뭐가 많이 발생해요. 교통비가 많이 발생하죠. 대신 뭐는 낮아지고요. 지대가 낮아지고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갈수록 지대는 높아지면서 교통비는 낮아지죠. 자, 그러니까 적당한 위치 어딘가에서는 이제 이 교통비와 지대 합이 가장 적게 되는 어딘가 있겠죠. 자,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건 참고로 알아두면 되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40번에 1번에 또 리카도 나오고 있죠. 자, 이 비옥도 차이가 지대가 되는 거. 자, 이거 토지 비옥도의 차이 및 비옥한 토지 한정 수학 체감 법칙이 법칙 작용을 지대 발생 원인으로 보았다. 맞죠? 다음에 위치 지대설에서 지대 함수는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지대가 점점 감소하는 함수이다. 그렇죠? 거리가 멀수록 지대는 점점 내려간다는 거죠. 다음에 4번에 특정 토지는 입지 경쟁이 일어난다면 최대의 순현재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이용에 할당되는데 이때 최대의 순현재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원인이 무엇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렇죠? 그 어떤 용도로 이용하든 그게 순현재 가치를 올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렇게 토지가 할당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5번은 이제 독점지대라는 말이 나오긴 했는데요. 이 독점지대는 말 그대로 독점으로 인해서 그 위치, 어떤 위치의 토지를 독점으로 인해서 생산 요소를 독점하고 있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지대가 발생한다라고 해서 독점지대설이거든요. 근데 그 뒤에 내용이 안 맞아요. 사실 우리가 독점지대가 뭔지를 몰라도요. 그 뒤에 내용이 뭐라는 걸 알고 있다면 토지 소유 자체를 지대 발생을 원인으로 한다는 것은 무슨 지대예요? 절대지대잖아요. 그걸 알고 있다면 그거는 뭐 어렵지 않게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됐나요? 그 다음에 그 5번 41번의 5번 지문에 가시면 차액지대설에 따르면 지대는 경제적 잉여가 아니고 생산비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의 차이점을 이제 좀 구별하면 돼요.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 이거 제 질문한 지는 좀 오래됐는데 보통은 이제 이 구별을 할 수 있으면 지금까지는 이제 최근 10년은 웬만큼 맞췄거든요. 맞출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요거를 좀 구별하는 거예요.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 지대를 어떻게 달리 보느냐 하는 거예요. 고전학파는 일단 그 농업 생산을 위주로 봤어요. 그러니까 농업 생산을 위주로 봤다. 이렇게 이제 배경을 생각, 배경. 이 사람들이 이제 공업 생산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용도를 이제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는 거죠. 토지 특성을 살펴본다면 부동산 특성을 살펴본다면 이 사람들은 자연적 특성을 강조하겠고요. 이 사람들은 인문적 특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보는 관점이 다르죠. 또 생산 요소를 볼 때 생산 요소를 이 사람들은 노자토 해서 토지를 안 볼 수가 없거든요. 농업 생산이니까. 근데 여기서는 뭐로만 보는 거예요? 노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그 지대라는 것을 잉여로 봤어요. 지대 성격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지대 성격이 잉여다. 지대 성격. 근데 이 사람들은 비용으로 봤어요. 비용. 공산품을 만들 때 말이에요. 공산품을 만들 때 토지를 사용하게 되면 지대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품 제조 원가가 올라가죠. 그런 관점에서 본 거죠. 지대라는 거를. 근데 이 사람들은 농사 짓고 농사 다 지었잖아요. 토지로부터 생산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비옥도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생산량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생산비는 똑같이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생산비는 똑같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 남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지대라는 거잖아요. 그 남는 거라는 것은 그 자연물인 토지의 생산력의 차이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는 인간이 한 거요? 자연이 준 거예요? 자연이 준 거죠. 자연의 생산력에 따라, 토지의 생산력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그걸 뭐라고 본 거예요? 잉여. 이렇게 본 거죠. 잉여라고 봤다는 얘기는 이건 불로소득으로 본 거죠. 예, 근데 이거는 불로소득이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불로소득이 아니에요. 자, 이런 식으로 봐서, 자, 41번의 5번 지문은 차액지대설에 따르면 지대는 경제적 잉여가 아니고 생산비다가 아니고, 뭐예요? 생산비가 아니라 경제적 잉여다. 이렇게 봐요, 잉여. 그게 좀, 색다른 내용입니다.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42번은 위치지대를 계산 문제로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풀이법만 말씀을 드리면, 위치지대는 생산물 가치에서 뭐를 빼고, 생산비를 빼고, 뭐까지 빼는 거예요? 수송비까지 빼는 거예요. 그래서 남는 게 뭐예요? 네, 남는 게 지대예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남는 게 있는 걸 찾으라는 얘기고요. 다음에 이제 43번의 경우에는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이죠. 입찰지대 이론은 그 입찰지대의 의미도 이제 알아야 되고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에 튀넨의 고립국 이론을 도시 공간에 적용하여 확장 발전시킨 것이다. 아까 이제 얘기했잖아요. 그 고립국 이론이 그 위치지대론이거든요. 튀넨의 고립국 이론이라는 게 어놈이에요. 위치지대론 있죠. 이게 바로 튀넨의 고립국 이론이에요. 이거는 농경지잖아요. 이건 농경지 지대론이에요. 근데 어디에 적용시킨 거예요? 도시 토지에 적용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운송비는 도심지로부터 멀어질수록 증가하며 재화의 평균 생산비용은 동일하다는 가정을 전제한다. 그렇다고 봐야죠. 차이점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위치. 차이는 위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대는 기업주의 정상 이윤과 투입 생산비를 지불하고 남은 잉여에 해당하며, 자, 정상 이윤이라는 거는 그는 비용처럼 생각해야 되는 것을 말해요. 다른 거를 하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는 번다. 이렇게 한다면은 정상 이윤도 못 번다면은 그는 손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건 정상 이윤은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다 지불하고 남는 잉여에 해당하며, 토지 이용자에게는 최소가 아니고 최대죠. 최대. 다 맞는데 최대 지불 용역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도심 지역에 이용 가능한 토지는 외곽 지역에 비해 한정되어 있어 토지 이용자들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써내는 금액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도심은 올라가고 외곽은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통비 부담이 너무 커서 도시민이 거주하려고 하지 않는 한계 지점이 도시의 주거 한계점이다. 그죠?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러면 교통비가 많이 발생하니까 더 이상 살려고 하지 않는 한계점이 이제 주거 한계점이 되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상업용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써내는 금액이 이렇게 되고요.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는 사람은 써내는 금액이 이렇게 될 거고요. 공업용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써내는 금액이 이렇게 돼서 제일 안쪽은 상업용이 자리 잡고, 그 다음은 주거용이 자리 잡고, 그 다음은 이제 이 공업용이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자, 요 내용이고요. 정답은 3번이었고요. 44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44번은 중요하지 않은데요. 그냥 준지대가 뭐다. 이제 한 번쯤 그냥 출제가 됐으니까 암기하듯이 한다면 그 밑에 5번 지문 있죠. 5번 지문을 이제 해설하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냥 지대 아니고 준지대잖아요. 이거는 토지 이외의 고정생산 요소예요. 토지 이외의 고정생산 요소에 기속되는 소득으로서, 그러니까 지대는 토지잖아요. 준지대는 토지 이외에 고정된 생산 요소에 기속된 소득으로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그게 영구적으로가 아니고요. 그 영구적으로 자리에다가 뭐를 써야 되는가 하면 단기적으로 고정된 생산 요소에 지불되는, 이렇게 하면 돼요. 단기적으로 고정된 생산 요소에 지불되는 지대 성격을 가지는 소득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키포인트가 단기적으로 고정된 생산 요소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 정도 하고 뭐 외우면 됩니다. 안 되면. 그다음에 그게 그 준지대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준지대. 자, 요거는 그 51번에 5번 지문 있죠. 51번에 5번 지문 가서 보시면은 마샬은 해서 일시적으로 토지 성격을 가지는 하고 있잖아요. 그 일시적으로가 단기적으로라는 의미예요. 단기적으로 토지 성격을 가지는, 토지는 아니잖아요. 단기적으로 토지 성격이라는 얘기가 단기적으로 고정된 이라는 얘기입니다. 기계, 기구 등의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파레토 지대가 아니라 방금 뭐라 그랬어요? 준지대로 정의했습니다. 이렇게 두 번 언급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 우리 수준에서는 조금 먼 그런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됐고요. 다시 45번에 가시면, 자, 지금 계속 그 43번까지가 거의 대부분 사익지대, 위치지대, 절대지대 이런 내용이죠. 이거 외에는 다른 내용이 없으니까 이거 위주로 정리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45번부터는 도시공간구조론이죠. 45, 6, 7, 8, 9, 10, 11까지, 물론 11번은 섞여 있긴 한데요. 이거는 이제 도시공간구조 이론에서는 동심원 이론, 선형 이론, 다핵심 이론 요 세 가지입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거의. 동심원 이론은요, 45에서부터 47번까지 계속 동심원 이론 등장합니다. 그리고 49, 50번 이 동심원 이론 계속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선형 이론은요, 넘어가시면은 45, 46, 얘도 45, 46, 48번부터 50번까지 다 등장하고요. 다핵심 이론이죠. 얘도 45, 46, 49, 50, 51, 49에서 51까지. 자, 이런 식으로 이 동선다 외에는 거의 별로 없는 그런 정도로 이거 위주로 출제가 되니까 이거 위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먼저 45번을 보십시오. 도시공간구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에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 나오죠. 자, 이 동심원 이론은 여러 개의 이제 원의 중심이 같은 여러 개의 원이죠. 그래서 제일 안쪽부터 중심 업무지구, 천의지대, 저고통, 저소득주거지대, 고소득주거지대 통제 이렇게 하는데, 선형 이론은 이걸 발전시킨 이론이죠. 교통축이 있으면 교통축이 있는 쪽으로 더 성장한다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부채꼴 모양으로 성장한다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축이론, 부문이론 이렇게도 하죠. 혹시 지금 졸리는 거 아니죠? 예. 바쁠 때는 제가 아이 컨택을 잘 못해요.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해야 이 사람들이 더 깨우기가 쉬운데, 혹시 제 눈길이 부담스러운가요? 설마 그러지는 않겠죠? 자, 그러니까 바쁠 때는 제 아이 컨택을 못하니까 알아서 잘 따라오시라고. 자, 그런데 이제 이걸 발전시킨 건데, 선형 이론에 따르면 주택 지불 능력이 낮을수록 고용 기회가 많은 도심 지역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의 주거 입지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 자, 이게 고용 기회가 많은 도심 지역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이 주택 지불 능력이 낮은 사람이 있는 것은 선형 이론이 아니라 동심원 이론이죠. 동심원 이론은 여기가 뭐예요? 중심 업무지구, 여기 천혜지대죠. 주거환경 안 좋은 곳이죠. 여기에 누가 있어요? 저소득주거지대, 그 다음에 고소득 이렇게 돼 있죠. 통근자지대. 자, 이 중심, 여기가 일자리 있는 곳 아니에요. 일자리 있는 근처에 누가 있어요? 저소득주거지역이죠. 자, 이게 1번이 틀렸습니다. 주택지불 능력이 낮을수록 것은 동심원 이론에 가깝고요. 이 선형 이론에서는 주택지불 능력이 낮은 사람들은 이 경공업지대 있죠. 경공업지대 주변에 도심 쪽이 아니죠. 이 접근성이 좋은 뭐 이런 지역이 아니죠. 그 도심 쪽이 아니고 경공업지대에 있으면 그 주변 지역에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이 낮은 사람들하고는 떨어져 있죠.
주거분리 현상이 나타나죠. 여기가 이제 고소득 주거지역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안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헤이그의 헤이그의 마찰 비용 아까 나왔었죠.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은 중심지로부터 멀어질수록 수송비는 증가하고 지대는 감소한다고 보고 교통비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까 그 마찰 비용이라는 게 교통비와 지대 합으로 되어 있다. 뭐 이 정도 공식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거주지 분화 현상의 연구를 통하여 도시 평창이 도시 내부 구조에 미친 영향을 설명했다. 이 버제스는 이 이론이 거주지죠. 거주지잖아요. 원래 이 천이지대도 원래는 거주지였거든요. 거주지였다가 도시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여기가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고 이렇게 더 확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주지 분화 현상을 연구한 겁니다. 다음에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에 의하면 도시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여러 개의 전문화된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맞죠? 다핵 이론이고. 또 다핵심 이론에서는 지대를 지불하는 능력의 차이와 유사한 활동이 집중하는 성향을 도시의 다핵화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맞고요. 자, 1번이 틀린 지문이고요. 다음에 46번을 가시면 이제 특징에 따르고 가로 속에 채워넣기죠. 이거는 그 기억은 이제 뭐가 들어가니까 이거는 뒤에 이제 입지론에 나오는 얘기죠. 이거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네요. 두 개 도시의 상거래 흡인력은 두 도시 인구에 비례하고 두 도시 분기점으로부터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거는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죠. 그래서 기억은 소매인력 법칙 4번 5번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 내부 기능 지역이 침입 경쟁 천위 과정을 거쳐 중심 업무지구 점유지대 주거지역 등으로 분한다. 이건 뭐예요? 이건 동심원 이론이잖아. 이게 원래는 주거지역이었는데 다른 게 이제 침입을 하면서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가기도 하고 천위 경쟁 이렇게 변해가는 거죠. 이거는 이제 동심원 이론. 그럼 답은 벌써 나왔죠? 답은 벌써 5번에 나왔습니다. 다음에 이제 디귿의 도시공간 구조가 교통망을 따라 확장되어 부츠골 모양으로 이게 키워드죠. 선형 이론. 다음에 그 리얼은 도시공간 구조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몇 개 분리된 중심이 점진적으로 성장되면서 전체적으로 도시가 형성된다. 다핵심 이론 이렇게. 다음에 47번과 48번은 이제 각각 동심원 이론과 선형 이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47번을 보실 때는 1번 지문은 참고로 보는 거예요. 1번 지문에 20세기 초반 미국 시카고 대학의 시카고 학파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네, 알바 아니다. 이런 거는 사실 그냥 자리 차지하기 위해 등장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 시험에서는. 근데 2번 지문은 앞에서 말씀드렸었죠. 동태 생태 다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 생태학적 관점에서 살펴본 거고요. 다음에 자, 여기서 틀린 거는 4번이거든요. 티넨의 고립구 이론은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을 농업 부문에 응용한 것이 아니죠.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이에요? 도시공간구조 이론이 먼저 나타난 거겠어요? 지대론이 먼저 나타난 거겠어요? 지대론이 먼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티넨의 고립구 이론이 먼저 등장한 이론이고 지대론은 200년 전 이론이라고 그랬죠. 지대론은 200년 전 이론이고 도시공간구조론은 100년 전 이론, 100년 전. 그러니까 누가 누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버제스가 티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시대에 알면. 자, 그런 정도고요. 5번은 됐고요. 48번은 여러분이 보시고 49번을 보겠습니다. 자, 49번에 도시공간구조 및 입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동심원설에 의하면 중심지와 가까워질수록 범죄, 빈곤 및 질병이 적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중심적으로 이게 주거 환경 안 좋잖아요, 이거. 천이지대 이런데. 범죄 발생 빈도가 높아지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선형 이론에 의하면 주택 구입 능력이 높은 고소득층의 주거지. 자, 고소득층은 이 간선도로 주변에 주거 환경이 좋은 이런 곳에 있죠. 주요 간선도로 인근에 입주하는 경향이 있다. 그 다음에 다핵심 이론에서는 다핵의 발생 요인으로 유사 활동 간 분산 지향성, 이질 활동 간 입지적 비양립성 등을 들고 있다. 유사 활동은 서로 분산이 아니라 한 데 모여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유사 활동하면은 비슷한 것들끼리 한데 모여 있어야 되죠.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지금 글자만 읽고 있죠, 지금. 드디어 이제 반응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졸리기 시작한 거예요. 솔직히 졸리면은 일어서십시오. 졸리면은. 지금 졸려서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있으니까. 졸려요? 괜찮아요? 미라 씨는? 괜찮아요? 아, 지금 방금 방송 탔어요, 방금. 자, 그 3번에 유사활동가는 집적 지향성이죠, 집적. 한데 모여 입지하는 게 유리하잖아요. 이질활동가는 입지적 비양립성. 요건 맞죠? 비양립성이라는 것은 한데 있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뒷부분은 맞는데 앞부분 때문에 틀렸고요. 그 다음에 도시 공간 구조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은 교통의 발달이지 소득 증가와는 관계가 없다. 소득 증가와도 관계가 있죠, 당연히. 그 다음에 잡화점, 세탁소는 산재성 점포이고 백화점, 기금속점은 집재성 점포이다. 말이 안 되죠, 지금. 그 백화점, 기금속점이, 백화점이 옹기종기 모여서 다 그렇게 있던가요? 집재라는 거는 동종업종의 점포가 한데 여러 개가 이제 모여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집심성입니다. 집심성. 백화점, 기금속점은 집심성. 됐죠? 자, 됐고요. 자, 넘어가셔서 50번 마저 풀고 이제 입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 공간 구조 이론에 따르면 저소득층일수록 고용 기회가 적은 부도심과 접근성이 양호하지 않은 지역의 주거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 저소득층일수록 고용 기회가 높아야 되죠. 지금 동심원이 이제 저소득층이 저 안쪽으로 들어오잖아요. 이게 이 근처 일자리 근처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처에. 그래서 바로 틀렸고요. 그리고 부도심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동심원 이론은 핵이 몇 개밖에 없어요. 핵이 한 개밖에 없잖아요. 한 개밖에 없는데 부도심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선형 이론에 의하면 고소득층의 주거지는 주요 교통노선을 축으로 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 아까 이거 있잖아요. 교통노선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동심원 이론에 의하면 점이지대는 천이지대, 전이지대 같아요. 요거. 여기 고소득층 주거지역보다 도심에 가깝게 위치한다. 맞죠? 고소득층 여기고 저소득층 여기 점이지대란 말이에요. 점이지대, 전이지대. 다핵심 이론에서는 도시는 하나의 중심지가 아니라 몇 개의 중심지들로 구성된다. 다핵심 이론 몇 개의 중심지 맞죠? 그 다음에 동심원 이론은 도시 공간 구조를 도시 생태학적 관점에서 이건 뭐 앞에서 나왔던 거고요. 그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몇 개의 중심지가 형성되는 이유가 뭔가요? 다핵이 성립하는 이유. 다핵이 성립하는 이유는 아까 동종업종은 어때요? 동종업종은 집적 이익이 있잖아요. 집적 지향. 한데 몰려있지 않은 거. 이종업종은 분산 지향이죠. 입지적 비양립성 했잖아요. 요거. 또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 지대 지불 능력이 높은 업종은 어디? 지대 지불 능력이 높은 업종은 도심에, 지대 지불 능력이 낮은 업종은 외곽에. 요것도 이제 영향을 미치고 또 하나 뭐 있어요? 특정 위치나 특정 시설이 필요로 하는 경우, 특정 위치나 특정 시설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특정 위치나 시설 주변에 핵을 만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의 동대문 주변에 그 액세서리 같은 거 있죠. 단추나 뭐 자크나 액세서리 이런 거 만드는 것이 그 동대문 시장 한 반경 2, 3km 범위 안에 밀집되어 있다고 해요. 거기 이제 그 시설 주변에 핵을 하나 만드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자, 됐고요. 넘어가시고요. 됐죠? 정답은 1번이죠. 저소득층일수록 고용기회가 많아야 되잖아요. 고용기회가 많은 안쪽에 가야 돼. 안쪽에. 여기 동심원이 저소득층이 제일 가깝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고용기회가 적은이 아니라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 쪽에 있어야 돼요. 됐나요? 그리고 접근성이 양호해야 되죠. 이거는 그러니까 안쪽에 있을수록 접근성이 좋은 거지. 예, 그래서 1번 틀렸다고요. 아까 틀렸다고 했는데 못 들었나요? 지금 이제 거의 정신이 몽롱한 상태가 돼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점심을 적게 먹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밥을 많이 먹으면 이제 위장 활동으로 피가 많이 쏠리니까 혈액이 뇌로 덜 가는 거죠. 혈액이 뇌로 덜 가니까 이제 이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졸리는 거죠. 그러니까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면 졸리잖아요. 그 왜 사람들이 많은 이렇게 강의실이 꽉 차면은 공기가 탁해지죠. 공기가 탁해지면은 이제 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뭐 문도 좀 이렇게 약간 열면 좋긴 한데 그것보다도 서서 들으면 돼요. 서서 수업을 서서 들으면 돼요. 지난번에 말씀 안 드렸나요? 서서 들은 사람 중에 떨어진 사람 없어요. 다 합격했다고. 자, 이제 177쪽에 입지론을 보겠습니다. 자, 입지론에서 52번은 그 4번 지문 외에는 별로 볼 거 없어요. 근데 4번 지문은 앞에 49번에 5번 지문에도 있었어요. 52번의 4번 지문은 49번의 5번 지문에도 있었죠. 그건 이제 표시만 해놓고 지나가시고요. 자, 이제 53번부터 자, 여기서는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 53, 4, 5, 6 여기까지는 이론이지만 7, 8, 9, 10, 11, 12, 13 다 뭐예요? 계산 문제. 자, 그러니까 일단 이론 문제가 얼마 없으니까 이론 문제 몇 개 좀 풀어보고요. 계산 문제를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53번에 그 1번 지문에 회귀 모형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거는 내 알 바 아니다 생각하세요. 이게 회귀 모형은 이런 게 있다는 정도. 이거는 대학 통계 회귀 분석을 말해요. 대학 통계 회귀 분석. 우리가 이런 거 가지고 정답 지문 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 수준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게 있기는 하다 이런 식인데요. 특정 부지 소매 점포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접근법 중 하나이다. 예, 나는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다 치자 이렇게 지나가세요. 이런 게 아시겠죠?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싶어도 여러분도 상처받고 저도 상처받을 수 있어서 그냥 패스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2번 도심지역의 건물들이 고층화되는 것은 자, 요거 좀 따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거는 입지하고도 관련이 있긴 한데 생산 요소의 대체성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건물들이 고층화되는 것은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낮은 게 아니고요. 높은 거예요. 높은 거. 그거는 뭐예요? 이 자본이 주체고요. 자본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 노자투하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이 대빵이라고요. 얘가 축적이 되면 노동도 대체하고 토지도 대체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노동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게 노동을 얼마나 잘 대체할 수 있느냐? 대체하기가 쉬면 노동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높다.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높다. 대체하기가 쉬우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높다는 얘기는 고층화되는 겁니다. 맞나요? 근데 농업은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낮죠. 농업의 경우에는 자본을 많이 투입한다고 해도 토지를 사용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밖에 없는 토지 위로 많이 올리면 공간을 엄청 많이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높고 이런 쪽은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낮고, 그러니까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가면 갈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높다. 이쪽으로 갈수록 낮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다음에 3번은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에 따르면 두 개 도시의 상거리 협인력은 두 도시 인구에 비례하고 분기점으로부터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앞에 46번의 기억에 나왔죠.
앞에 46번에 기억에서 괄호 채워넣기 나왔었잖아요. 그 다음에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에 따르면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경쟁 점포의 수, 점포의 거리, 점포의 면적 요 세 가지입니다. 레일리는 그 위에 3번의 레일리는 거리와 크기만 따졌어요. 거리와 크기. 거리와 크기. 크기는 인구를 말하는 거고요. 맞나요? 근데 허프는 뭐까지 따진 거예요? 경쟁 점포 수까지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레일리는 두 중심지 사이에서만 따졌단 말이에요. 근데 허프는 중심지가 몇 개가 있어도 된다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허프는 미시적 분석이 거시적 분석이에요. 이 사람을 보면 사람이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이렇게 보는 건 무슨 분석? 미시적 분석. 레일리는 이 중심지가 주변에 어느 정도까지 고객들을 끌어당기느냐 했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분석? 거시적 분석. 이 중심지 위주로 본 거는 거시적 분석. 이 사람 위주로 본 거는 미시적 분석. 됐나요?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까? 이건 미시적. 예, 전반적인 것은 거시적. 이렇게 된다고요. 됐죠? 다음에 배부의 최소 비용이론은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수송비는 원료와 제품의 무게, 원료와 제품이 수송되는 거리에 의해 결정된다. 맞죠? 최소 비용 이론이 비용이 가장 적은 곳에 공장을 지으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제일 배부의 최소 비용 이론에서는 최소 비용 이론이라는 것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곳인데 일단 가장 강조한 게 뭐예요? 수송비, 그 다음이 임금, 그 다음이 집정력이요. 이렇게 해서 집정력. 일단 수송비가 제일 적게 드는 곳에 공장을 지어라 했는데 이 수송비는 원료 수송비도 있고 제품 수송비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수송비라는 것은 운송하는 거리와 무게에 따라 달려있단 말이에요. 운송하는 그 거리와 무게. 그죠? 그래서 원료와 제품의 무게, 원료와 제품이 수송되는 거리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자, 54번도 베버의 공업 입지론이 그대로 연결이 되고 있죠. 자, 이 사람이 제일 강조한 게 일단은 뭐라고요? 수송비. 그 다음이 뭐라고요? 인건비. 그 다음이 집정력이거든요. 그게 몇 번에 나오고 있어요? 4번에 나오고 있죠. 그죠? 예, 3번에도 나오고 있잖아요. 수송비, 인건비, 집적이익, 직접이익 또는 집정력. 근데 수송비나 인건비는 작을수록 좋잖아요. 이거는 작을수록 좋지만 집정력은 클수록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4번이 틀린 거 아니에요. 4번이 뭐라고 돼 있어요? 집적이익은 최대가 돼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틀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냥 전부 다 각 순으로 각 요인이 최소가 되는 게 아니라 집적이익은 최대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틀린 거고. 그 다음에 등비용선은 뭔가 하면 이거예요. 자, 어떤 위치에 공장이 최소 비용이 발생하는 위치예요. 요 위치가 최소 비용이에요. 그럼 요 위치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용이 더 많이 들겠죠. 근데 여기까지 가도 10원 더 들고 여기까지 가도 10원 더 들고 똑같은 비용만큼 더 이렇게 하는 걸 요걸 뭐라고 해요? 등비용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더 멀어지면은 더 많이 발생하겠죠. 여기는 20원만큼 발생하는 등비용선, 30원만큼 발생하는 등비용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걸 왜 이걸 따지는가 하면 등비용선 10원, 20원, 30원 이걸 따지는가 하면 어떤 위치에 노동력이 풍부한 곳이 있어요. 노동력이. 자, 이 노동력이 풍부한 곳으로 옮겨가면은 공장을 이전을 하면은 수송비가 20원보다 더 많이 발생하죠. 대신 30원보다는 덜 발생하죠. 근데 여기서 인건비를 30원을 줄일 수 있다면 이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을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 지점이 이제 노동지향 입지가 돼요.
노당 제한이 있지. 저임금 노동력을 구하기가 쉬운 곳이다. 이렇게. 자,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저 등 비용선을 그려서 찾거든요. 예, 저 위치로 옮겼을 때 과연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따질 때는 저렇게 등 비용선을 따져보거든요. 자, 그럴 때 써먹는 거고요. 다음에 55번은 55번은 이제 다른 것보다는 2번 지문이 이해가 되시나요? 2번 지문. 일반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입 빈도가 낮을수록, 구입 빈도가 낮다는 얘기는 자주 안 산다는 얘기죠. 제가 지금 하이마트 갔다 왔는데, 하이마트. 예. 근데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어요. 이제 저는 그냥 저기 뭐죠? 이제 워드 작업만 하면 되는데, 그러기에는 노트북이라는 게 너무 이제 고사양들이라 너무 비싼 거죠. 제가 사용하기에는. 그리고 또 싼 걸로 하자니 뭐 외국 브랜드의 경우에는 뭐 AS도 잘 안 되고 뭐 무게도 많이 나가고. 아, 그러니까 옛날 그 넷북이 딱 좋은데 그 넷북 나올 때 그걸 살 걸. 이제 넷북이 안 나온대요. 그거 지금 그게 나한테는 그게 딱 맞는데 지금 보니까 요만한 거. 조금 더 큰 것도 있어요. 조금 더 큰 거, 요만한 거, B5보다 조금, A4지, A4 정도. 근데 가볍잖아요. 그게 장점이 가볍다는 거잖아요. 예, 굉장히 가볍잖아요. 근데, 아무튼 없는데, 이런 거 사봐야 1년에 몇 번 사겠어요? 구입 빈도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취급하는 점포는 한 동네에 뭐 한 개나 있을까나 말까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입 빈도가 낮은 것들은 이 하나의 점포가 커버하는 상권이 넓다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요. 상권의 규모가 어떻게 해요? 구입 빈도가 낮을수록 상권의 규모는 작다? 크다? 이 큰 범위에서 한 개밖에 없고 뭐 이렇게 되니까. 됐죠? 그 다음에 3번은 참고로 알아두세요. 참고. 이게 한번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벌써 6년이나 됐네요. 그 상권 획정을 위한 접근법으로는 공간 독점 접근법, 시장 침투 접근법, 분산 시장 접근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흔한 게 시장 침투 접근법이에요. 시장 침투 접근법이 가장 흔해요. 이거 경쟁 치열한 겁니다. 이거는 이미 기존의 다른 경쟁업체가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중첩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중첩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서로 치열하게 막 경쟁하는 겁니다. 근데 제일 속 편한 게 공간 독점 접근법이에요. 경쟁자가 없어요. 그 공간 안에는 나밖에 없어요. 자, 이거는 법적으로 아예 독점을 해주는 것도 있고요. 그건 뭐가 있을까요? 그 공간 안에 나밖에 없어요. 진짜 아무도 없어요. 로또는 그 공간 안에 다른 가게 없어요. 아시나요 혹시? 로또는 그 범위 안에 다른 로또가 없어요. 딱 일정한 그 지역마다 그 하나밖에 안 해줘요. 담배가게. 그것도 공간 독점이에요. 이미 누가 딱 잡아버리면 어떤 지역에 다시는 그 지역은 이제 안 줘요. 딱 독점적이에요. 자, 다음에 이것도 공간 독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그 가맹점에서만 공간 독점이에요. 가맹점, 보통 가맹점. LG GS25라든가 뭐 CU라든가 요거는 그 가맹점 범위 내에서는 그 범위 안에서는 자기밖에 없잖아요. 근데 다른 브랜드하고 사이에서는 시장 침투예요. 다른 브랜드하고는 같이 다퉈야 되죠. 근데 그 브랜드에서만큼은 공간 독점이에요. 됐나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또 이게 시장 침투라는 거는 중첩적이라는 게 백화점이나 동네 큰 슈퍼나 뭐 이렇게 편의점 이런 것들도 서로 중첩적이죠. 내가 이걸 동네 큰 슈퍼에 가서 살 수도 있고 편의점에 가서 살 수도 있고 대형 할인점에 가서 살 수도 있잖아요. 어떤 품목의 경우에는 그런 것도 뭐예요? 시장 침투가 되는 거죠. 같은 시장을 놓고 다투는 거 이게 뭐예요? 시장 침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분산시장 접근법은 뭔가 하면은 특정 고객만을 타겟으로 하는 시장이에요. 특정 고객만을 대상으로 타겟. 그 특정 고객만을 타겟으로 하는 거예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 특정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는 서울의 논현동에 가보셨어요?
서울의 논현동 고급 가구거리. 그 고급 가구거리 지나가다 보면 막 고급 샹들레라든가 뭐 이렇게 고급 가구들 이렇게 진열을 파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가 바로 그 사람들, 고객, 강남에 있는 사는 그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분산시장 접근법 이렇게 얘기해요. 다음에 이제 그 4번 지문은 컨버스 이론은 63번에 이제 계산 문제로 나오는데요. 그거 풀 때 하면 되고요. 다음에 5번은 허프는 상권 분석에서 결정론적 접근보다는 확률론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자, 제가 지난번에 이런 설명 드릴 때, 자, 이 사람이 이쪽으로 갈까요? 저쪽으로 갈까요? 이 사람이 이쪽으로 갈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이런 걸 확률적으로 따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레일리의 경우에는 이 중심지가 있고 이 중심지가 있으면은 이 경계가 더 넓고 경계가 더 좁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은 어디로밖에 안 간다고요? 이쪽으로밖에 안 가요. 여기 있는 사람은 이쪽으로밖에 안 가요. 이쪽으로 갈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사람이 이쪽으로 갈 확률은 없어요. 이게 이미 결정난 거죠. 이 사람은 이쪽으로 밖에 안 가요. 근데 이걸 현실적으로 보면은, 자, 이 사람이 이쪽으로 갈까요? 저쪽으로 갈까요? 대부분 이쪽으로 오겠지만 경우에 따라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대부분 이쪽으로 가겠지만 경우에 따라 이쪽으로도 올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허프는 이렇게 확률적으로 보는 거죠. 예, 이거는 미시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거시적으로 봐버리면은 이 범위 안에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쪽 범위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저쪽으로 못 가는 거지. 이 사람은 이 범위 안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못 가는 거지. 그런 관점에서 레일리는 이제 결정론적 관점에서 봤지만 허프는 확률론적 관점에서 봤다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크리스탈의 56번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은, 요거는 이제 중심지와 뭐 도달 범위 최소 요구치, 자, 요런 거는 이제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요. 그 밑에 57번부터 이제 계산 문제잖아요. 자, 이 계산 문제는 57번과 58번, 59번까지는 레일리고 60번, 61번, 62번까지는 허프예요. 레일리와 허프예요. 근데 지금 레일리와 허프의 아주 중요한 차이가 뭔가 하면은, 물론 레일리는 거시적, 허프는 미시적. 레일리는 결정론적 관점, 허프는 확률론적 관점, 이런 차이도 있고요. 또 레일리는 두 중심지고 허프는 여러 중심지에서도 봤다, 이런 차이가 있잖아요. 다양한 차이가 있죠. 두 중심지, 다수 중심지. 그다음에 여기는 확률론적 관점, 결정론적 관점. 여기는 확률론적 관점. 아까 이게 또 뭐라 그랬죠? 거시적 관점, 미시적 관점,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가, 이 사람은 장애 요인이 있다고 봤고요. 중심지간, 장애 요인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장애 요인이 없어요. 장애 요인이 있고 여기는 장애 요인이 없어요. 이런 차이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애 요인을 이 사람은 마찰계수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레일리는 그냥 흡인력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크기에는 비례한다,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고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레일리는. 근데 허프에 오면은 이 흡인력은 거리의 제곱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이게. 다른 숫자가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크기에 비례한다, 이렇게. 이걸 마찰계수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렇게 일단 이론적으로는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한 번도 이게 이 아닌 숫자가 나온 적이 없어요. 이 아닌 숫자가 나온 적이 없으니까 얘나 공식이 똑같이 적용이 돼요. 결국은 57에서부터 62번까지가 문제가 똑같아요. 6개 문제가 똑같아요. 차이점이 뭐가 있느냐? 자, 보세요. 57번 맨 끝에 보면은
괄호 속에 57번 문제의 끝에 괄호 속에 C도시 인구는 모두 구매자이고 A, B 도시에서만 구매하는 것을 가정하면 주어진 조건에 하면 이렇게 돼 있죠. 58번에 가보세요. 58번의 끝에 괄호 속에 단 C도시 모든 인구는 A 도시와 B 도시에서만 구매함 이렇게 돼 있죠. 다음에 59번은 그 박스 안에 두 번째 항목에 신도시 C의 인구 중 비구매자는 없다 그랬죠. 모두 다 구매하고 또 어디에서만 구매해. A, C, B, C에서만 구매한다 이렇게 됐죠. 다 똑같죠. 자, 근데 60번 넘어가 보세요. 자, 허프로 넘어가는 거죠. 허프로 넘어가니까 괄호 속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제 공간 마찰 이런 말 나오죠. 이런 말 나오는 게 이제 허프란 얘기예요. 이런 말 나오는 게 허프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도시 인구의 몇 퍼센트가 대응 할인 점이요? 70%가 대응 할인. 이게 이제 이런 데 조심해야 된다고 이제. 모두 다가 대응 할인 점 이용하는 게 아니라 70%만 대응 할인점을 이용하니까 모두 다 대응 할인점을 이용하는 경우에 인구를 구한 후에 곱하기 0.7을 해야 내가 구하는 값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61번도 보세요. 단 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거리 마찰계수. 이것도 마찰계수 나오죠. 똑같이 2죠. 그러면서 도시 인구의 몇 퍼센트가 60%가 할인점. 이런 이제 함정이 있단 말이에요. 또 넘어가 보세요. 자, 62번은 단 공간 마찰계수 또 2죠. 그러면서 소유층과 거리 비례는 동일하며 다른 조건은 불변이라고 가정한다. 여기는 다른 말이 없죠 지금. 그럼 여기는 다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것만 주의를 좀 하시면 되고. 자, 그러니까 다시 오셔서 계산 문제를 좀 풀어보면 57번 문제를 보시고요. 57번 문제는 자, 요거는 A, B 사이에 C가 있죠. 자, A, B 사이인데 A가 40만이고요. B가 10만인가요? 10만. 자, 그리고 C가 사이에 있는데 인구가 5만이죠. 5만이고 A까지가 10km고 5만이고요. 여기까지가 10km. 이렇게 그려면 되는. 여기가 5km예요. 자, 이랬을 때 자, 이 C 도시에서 A, B 도시로 이 구매 활동이 유인되는 인구 규모는 했잖아요. 그럼 A가 당기는 힘 계산하면 되죠. A가 당기는 거리의 제곱 100이죠. 거리의 제곱에 뭘 써야 돼요? 크기 40만. 됐나요? 거리의 제곱에 그 다음에 크기 하면 되잖아요. B가 당기는 힘은 5의 제곱 25분의 10만. 맞죠? 자, 이거 동그라미 2개 약분하면은 몇이요? 4천인가요? 자, 그럼 여기는 100을 25로 나누면은 4죠, 4.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4에다가 짝 하면은 3개 있네. 똑같잖아요. 당기는 힘이 똑같으면 똑같은 인원을 반반씩 나눈다는 얘기죠. 그럼 뭐 5만 명을 2만 5천, 2만 5천 이렇게. 됐죠? 간단하죠? 안 되나요? 되잖아요. 쉽잖아요. 할만하죠? 자, 이제 60번도 볼까요? 이제 58, 59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60번은 인구 10만 명인 도시 인근에 대응 할인점 2개가 있어요. 자, 이럴 때 대응 할인점 A의 시장 점유율 및 이용객수죠. A의 시장 점유율. 자, A가 이게 몇이에요? 5천이에요. 넓이, 크기가. 여기는 2만이에요. B는 2만이에요. 맞나요? 자, 여기 A까지는 1km. 여기는 2km. 1km, 2km. 자, 여기 지금 몇 명이 있어요? 10만 명이잖아요. 10만 명인데 요 중에 몇 프로가 70%가 요걸 조심해야 돼요. 곱하기 0.7 70%가 이용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A가 당기는 힘이 얼마예요? 거리의 제곱 1분의 5천 크기 맞나요? B가 당기는 힘 얼마예요? 2의 제곱 4죠. 4분의
2만. 4분의 2만도 5천 아닌가요? 똑같네요. 이것도 5천, 여기도 5천. 똑같으니까 10만 명 중에 70%가 이용하니까 7만 명을 반씩 나눠죠. 3만 5천, 3만 5천. 50%, 3만 5천. 맞죠? 할만하죠? 할만하죠? 자, 근데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63번에 자, 요거는 앞에서 몇 번이었어요? 그 55번에 4번 지문이에요. 55번에 4번 지문에서 다뤘던 거예요. 자, 여기서는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이 경계가 되는 지점이 어딘지를 찾는 거거든요. 경계가 되는 지점이 어디냐, 이렇게. 자, 여기가 1000이죠. 여기가 9000이에요. 얘는 경계가 되는 지점을 묻는 거거든요. 문제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달라요. 얘는 이 거리를 묻는 겁니다. 이 거리를. 이거를 구체적으로 몇 대 몇. 자, 근데 여기가 총 8km예요. 자, 이건 뭘 이용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경계 지점에서는 얘가 당기는 힘과 얘가 당기는 힘이 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A가 당기는 힘과 B가 당기는 힘이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A가 당기는 여기를 A라고 치고 여기 B라고 치면은 A의 제곱분의 1001 값이나 B의 제곱분의 9001 값이나 같아야 되죠. 거리를 제곱해야 되니까. 그럼 분자가 몇 대 몇이에요? 분자가 1대 9죠. 그러니까 분자가 몇 대 몇인 걸 빨리 찾아야 돼요. 분자가 1대 9면은 A제곱 대 B제곱도 1대 9가 돼야 되고, 우리는 A 대 B를 찾아야 되니까 A 대 B는 1대 3이 이걸 찾아야 돼, 우리는. 그러니까 제곱해서 1대 9라는 거를 알면은 제곱하기 전에는 1대 3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럼 총 몇 등분을 해서? 총 4등분을 해서 한 칸은 여기에, 세 칸은 여기 하면 되거든. 1대 3이니까. 그러니까 8km를 4등분 하면 여기에 2km 되는 거야. 2km. 그래서 이쪽에서부터 2km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A로부터 2km인데 이거 물론 공식이 있어요. 공식으로 풀면 이거예요. 루트 이용하는 공식. 루트. 여기는 전체 거리예요. 전체 거리. 자, 여기는 A의 크기분의 B 크기거든요. 자, 이거는 A로부터 거리를 구하면 A 크기를 밑에 쓰고요. B로부터 거리를 구하면 B 크기를 밑에 쓰는 거예요. 그럼 1 플러스 루트 A 크기가 1000, B 크기가 9000 분의 총 8km잖아요. 1000분의 9000은 9잖아요. 루트 9는 3이죠. 1 플러스 3분의 8은 2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공식이 편한 사람들은 공식으로 하고요. 몇 대 몇으로 하려면 몇 대 몇으로.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좀 하고요. 좀 쉬겠습니다.